이제 개인 수요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 수요도 많이 있겠죠. 비트코인을 이제 자산 배분 효과 측면에서 많이 담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담을 툴이 없기 때문에 못 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운용사들이나 많은 공제회, 많은 보험사들 아니면 일반 법인들 비트코인 많이 담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ETF로 나오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저희 새로운 스튜디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첫 촬영인데요. 미래에셋증권의 이용재 선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거의 한 1년 만인 것 같아요. 네, 이제 STO 처음에 이제 뭐 금융위가 발표하고 그때 딱 처음 나왔던 기억이 나고요. 작년 초에. 네. 그때 STO에 대해서는 뭐 이 이상 되는 거 없다 싶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네,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후로 좀 어때요? 분위기는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거든요. 아마 우리가 이제 그때는 막 STO가 뭐야 막 이러다가 한동안 좀 관심이 없었다가 요즘에 또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때 이제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나서 이제 증권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제 STO의 기초자산을 좀 찾아다니는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기초자산, STO의 기초자산으로 적합한 거 아니면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많이 만나고 또 이제 금융위가 줬던 가이드라인, 그 분산원장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분산원장을 구성하는 노드, 쉽게 말하면 참여자, 이 참여자들이 분산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각 증권사별로 본인들과 핏이 맞는 다른 파트너사 그런 데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연합체를 구성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되게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증권형 토큰인데 증권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그 기초자산을 찾아다니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뭐 대항해 시대나 아니면 네, 서부 개척 시대처럼 뭔가 증권으로 만들 거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서 매력적인 거 없나 그런 걸 찾아다니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주식, 뭐 채권 이런 거 이제 증권화 돼 있는 거 말고 뭐 미술품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 증권을 할 수 없나? 그걸 좀 뭐 찾은 게 있나요? 신받담 이런 것처럼? 아직은 없나요? 신받다 수준까지는 신받다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없고. 좀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이제 나와가지고 제도가 돼야 이제 그걸 기반으로 좀 뭔가 할 더 텐데. 디테일하게 판단이 가능한 거죠. 네. 이 기초자산이 적합한지 안 한지. 네. 지금은 그냥 제도가 되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걸 상상을 하면서 기초자산 찾다 보니까 아직 신받다 수준까지는 신받다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STO를 하고 싶어서 많이 찾아오셨어요. 작년 한 해 동안 되게 많은 회사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좀 변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 STO 쪽에서의 변화는 이 STO에 활용할 이제 블록체인을 만드는 그런 블록체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인프라 구축도 이제 회사별로 진행을 했던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다음에는 또 의미 있는 게 이제 CBDC 관련해서 더 다양한 그런 관심들이 작년 한 해 있었어요. 올해 더 그 관심이 증폭될 것 같고. 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뭐니 해도 이건 STO 쪽은 아니지만 비증권형 가상자산 쪽에서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슈는 비트코인 ETF.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승인 여부가. 그래서 그 얘기도 같이. 그럼 중요한 거는 STO가 뿐만 아니라 CBDC 얘기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 얘기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부터 해볼까요? 비트코인 ETF부터 좀 할까요? 가장 임박한 거니까 비트코인부터. 비트코인 일단은 너무 중요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1월 10일 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좀 어떤 것 같으세요? ETF가 기초자산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품의 성패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뭐 ETF 큰 거는 뭐 몇십조 단위 ETF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 운용사들이 기초자산에 대한 경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임팩트가 크다라고 보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기존에 없었고 이걸 활용해서 이제 크게 시장에 한 방에 날리면 뭐 미국 ETF 빅3는 그대로 있겠지만 그 밑에 운용사들은 순위가 바뀔 수 있거든요. ETF 하나로. 그래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여러 운용사가 제출을 한 거죠. 제출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블랙락도 이제 참전을 했고 근데 사실 이 ETF 도전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2013년도부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계속 트라이를 했었어요. 미국에서. 아, 그러니까 2013년도 오래된 2013 얘기네요. 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거래소, 큰 거래소 중에 하나가 제미니. 제미니 거래소의 창업자가 네. 윙클보스 형제거든요. 윙클보스 형제라고. 그 소셜 네트워크를 영화 보셨어요? 네네네. 마크 주커버그랑 같이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그다 쫓겨났던 형제. 그 윙클보스 형제가 쫓겨나서,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약간 좀 바보처럼 묘사가 됐는데, 네. 실제로는 되게 훌륭한 분들이고, 나와서 이제 찾은 아이템이 비트코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민이라는 거래소도 만들고, 지금 되게 큰 거래소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이 형제가 비트코인 ETF 신청을 했었죠, 2013년도에. 2013년. 네. 네. 그때 거절당하고, 그 뒤부터 계속 거절의 역사.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 비트코인 ETF 승인이 임박한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 네. 2013년부터 무수히 많은 그런 반대가 있었군요. 시도가 있었고 시도와 실패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뭔 비트코인으로 ETF냐, 지금 이 시대에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왜 지금이냐 이럴 수 있는데 알고 보면 10년 전부터. 갑자기 아니라 2013년이면은 11년 전이네 벌써. 네. 2013년도, 2013, 14년도, 예, 그때부터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랑 작년에 또 유의미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작년에, 네. 23년도 8월 달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이제 자사의 그런 폐쇄형 펀드를 이제 그러니까 개방형 공모 ETF로 전환하겠다라고 했는데 SEC가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대한 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긴 거죠, 얘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이 소송에서 이기면서 또 그때부터 이제 그럼 얘네가 ETF 전환하는 소송에서 이겼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운용사들이 ETF 출시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ETF에 대한 그런 그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발빠른 분들은 뭐 이때부터 비트코인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 뒤부터 이제 블랙락도 넣고, 피델리티도 넣고, 인베스코도 넣고, 네. 그래서 12개 운용사가 지금 신청을 한 상태고, 네네. 그래서 왜 지금 1월 달에 뭐 나오냐 마냐 얘기 나오는 게, 네. 지금 SEC는 운용사가 비트코인 신청서를 내면은, 그거에 답을 해줘야 되는데, 3번을 연기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네. 다음에 좀 알려줄게. 좀 더 고민해보자, 이러면서. 그래서 3번 연기할 수 있고, 파이널 그 듀데이시 이제 제일 빠른 게 1월인 거죠. 그래서 이제 1월에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지금 다 하는 게 그런 거고. 근데 가장 빠른 대상이 이제 아크가 됐던, 아크의 비트코인 ETF가 이제 1월에 이제 마지막 그 듀데이시예요. 네. 그 다음에 블랙락이 3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1월과 3월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계속 이제 합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게 전에 없던 상품이다 보니 기존 증권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아닌 크립토 인프라가 또 같이 하이브리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고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쵸. 공모 펀드고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나면은 거의 뭐 핵폭탄급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뭐 작은 사모펀드 하나 디폴트 나는 거는 문제 아니지만 이런 큰 공모 ETF가 만약에 뻑이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1월 10일 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된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된다면 이제 비트코인 ETF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물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블랙락에서 ETF 비트코인을 쫓아가는 ETF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블랙락도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야죠. 사서 비트코인을 사서 ETF로 전환을 시켜서 갖고 있다가 상장일날 이제 상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장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LP들이 보통 갖고 있는데 그 최초 물량들을 그거를 이제 개인들이 거래소 가서 유통시장에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승인되는 날부터 그냥 일단 사기 시작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증권, 그러니까 운용사들도. 그리고 운용사들이 그 전에 아마 살 거예요. 그 전에. 시딩 규모가 있어가지고. 한국은 제가 알기로 보통 시딩 규모가 ETF 하나당 한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뭐 그 이상으로 이제 뭐 비트코인을 각 운용사별로 사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임팩트가 큰 ETF는 어느 한 군데 먼저 신청했다고 먼저 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임팩트 너무 크면
먼저 내면 얘네가 시장을 장악하거든요. 왜냐면 ETF는 차별점이 없거든요. 다른 ETF가. 비트코인 ETF를 예를 들면 똑같이 비트코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차별점이 없고, 차별점이라고 하나 뽑을 수 있는 거는 보수. 근데 아마 보수도 더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팩트가 큰 ETF는 아마 동시에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동시에 네. 할 거면.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시장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새로운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주면,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우리나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미국이 해주면은 전 세계가 다 하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미국이 하면은 보통 따라하는 게 이제 홍콩, 싱가포르이 따라하고, 그러니까 금융 선진국 타이틀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다 동조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네, 미국이 하고, 싱가포르, 홍콩 하고, 뭐 일본도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한국도 뭐 동참하겠죠. 금융 선진국의 그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근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안 해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미국 가서 투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ETF를 저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뭐 미국 주식도 또 코로나 이후로 많이 사니까 ETF도 주식이라고 보일 수 있으니 이제 계속 국내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 블랙락 ETF를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MTS에서 살 수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수요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 수요도 많이 있겠죠. 지금 보통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자산 배분 효과, 에셋 얼로케이션 측면에서 많이 담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담을 툴이 없기 때문에 못 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운용사들이나 많은 공제회, 많은 보험사들, 아니면 일반 법인들 비트코인 많이 담고 싶었는데, 혹은 에셋 얼로케이션 측면에서 몇 프로를 갖고 가고 싶었는데 그 툴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ETF로 나오게 되면 그 니즈가 이제 해외 ETF로 몰리게 되면 좀 굳이 우리가 해외 운용사한테 보수를 줄 필요는 없는 건데 배가 아프죠. 네, 왜냐면 저희가 뭐 ETF 시장이 발달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비트코인 시장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인데 아하. 여기서 굳이 해외 ETF를 사게 할 필요가 있나? 아하.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네. 이제 미국 ETF가 열리면 이 ETF가 굴러가게 만들려면 네. 증권사들이 껴야 되고, 뭐 지수 사업자도 나와야 되고, 뭐 수탁사, 뭐 신탁사, 뭐 다 있어요. 되게 복잡하구나. 네, ETF가. 이들이 다 이제 각 밸류 체인의 밸류 애들을 하면서 이제 ETF가 돌아가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다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증권사나 이런 데들이 비트코인 다루게 되는 노하우도 생길 거고, 또 관련 뭐 부서도 만들 거고, 뭐 이거 갖고 ETF는 만드는 게 아니라 펀드도 만들 거고, 또 본인들이 트레이딩도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기관 투자자 시장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은, 단순히 ETF 상품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 ETF 상품으로 촉발될, 비트코인 관련된 기관 투자 시장 자체의 경쟁력도 좀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기관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아름아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 기관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고 좀 소규모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튀고 이런 사람들도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ETF가 촉발되면은 이제 완전히 정통 선수 입장하는 거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듣다 보니까 미국에서 되는 게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한국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먹거리라고 볼 수 있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때쯤 되면 또 꼭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안 하고 뭐 했냐? 그러니까. 야, 너는 뭐 하고 있었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미국 했는데 우리는 없어? 그리고 왜 안 하고 있었는 거야? 왜 했어? 너 일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라고도 안 해놓고, 뭐 그렇죠. 이렇게. 어쨌든 경쟁적으로 막 그런 게 도입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아무튼 올해는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자산으로 네.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원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원년이 이제 ETF를 통해서 원년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블랙락의 레리핑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제가 미래에서 자산운용이 있었다 보니까 항상 저희의 벤치마크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블랙락이 항상 선도하고 뭐 하는지 봐라. 네, 쟤네가 레리핑크가 무슨 말 했는지 보고. 근데 실제로 레리핑크는 본인이 했던 말이 진짜 그 다음 해나 다다음 해에 그 금융 헤게모니, 금융의 패러다임이 돼요. 실제로 뭐 ESG도 그랬고, 네. 본인이 이제 또 예전에 채권형 ETF 키우겠다 했는데, 맞아요. 야, 그 채권 그냥 투자하면 되지. 그걸 왜 이중보수 되면서 ETF로 해? 라고 했는데, 레리핑크가 채권 ETF를 막 내니까,
채권 매니저들이 그게 편한 거예요. 자산 배분이 편하고. 그래서 그걸 사고. 그러니까 채권을 ETF 시장도 블랙락이 만들어서 먹었고 ESG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레리 핑크가 2022년도에 뉴욕타임즈에서 하는 딜북 서밋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뉴욕타임즈 자회사로서 다양한 경제나 정치 뉴스를 뉴스레터 형태로 나가는데 연말에 이제 여기서 주요 인사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대담을 해요. 근데 2022년도에 레리 핑크가 나왔는데 이제 사회자가 되게 짓궂게 물었어요. 당신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좀 냉소적인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냐? 근데 그때 이제 레리 핑크가 전혀 아니라고.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래서 블록체인 회사들이 물론 많은 회사들이 다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들이 다 허상이고 사기 회사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망할 거라고 했는데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도 맞고 대신에 블록체인 기술은 워낙 되게 중요한 거다. 우리가 마치 ETF를 만들어서 금융투자 혁신을 한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금융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술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토큰화된 분산 원장을 쓰면 매수자, 매도자가 분산 원장에 올라와서 간편하게 거래를 하고 투명하게 거래를 하고 예탁은 필요 없고 커스터디언도 필요 없고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블랙락은 금융상품 보수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혁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우리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STO 얘기도 하고 STO 그렇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STO 얘기하면서 이제 STO 쪽으로 뭔가 연구를 하는 것 같고 블랙락은 동시에 이제 ETF를 내면서 비증권형 가상자산 쪽도 이제 ETF를 통해서 좀 장악력을 키워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 양쪽을 다 보는 것 같아요. 블랙락. 네. 그 비증권형 토큰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시냐면 뭐가 증권형도 있고 비증권형도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흔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인을 예로 들면 이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증권성. 네, 증권성이 있냐 없냐. 그래서 그 증권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보통 대부분 보는 게 투자계약증권이냐 아니냐. 투자계약증권이냐 아니냐를 봐요. 투자계약증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투자계약을 증권화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계약이 굉장히 달라요. 다. 왜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투자계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투자계약을 증권화한 거기 때문에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건건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몇천 개가 있는 코인을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EC가 뭐 투자계약증권이 프로토콜이 명확하면 뭐 3,000개의 코인 중에 뭐 2,500개는 투자계약증권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상패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상패도 못 하고 이것도 못 하고 그런 거. 들어가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건건히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SEC나 CFTC나 이런 데들이 명확하게 증권이 아니다라고 확인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제 암묵적으로 지금 증권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이더리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증권이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증권일 수도 있지만 거의 된다. 다 보지 못했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STO 얘기로 좀 넘어갈까요? STO는 제가 보니까 작년에 금융위원회에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한 이후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것들 봐야 되는지, 어떤 그 진전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이제 2월에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 발표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토큰 증권 생태계 구축 경쟁을 했어요. 금융권 사업자들이. 그거 발행 유통을 겸업을 못하고 일단 누군가 발행하면 또 누군가 유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담을 해야 되는,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분산원적 요건이란 거는 이제 그 노드 참여자가 그 노드를 51% 이상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3명 이상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분산되어야 된다. 분산되어야 된다. 그래서 생태계 구축도 하고 선점도 할 겸 기초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도 선점도 할 겸 증권사들별로 이제 연합체를 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표 밑에 보시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연합체를 꾸려가고 있는 거고요.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토큰 증권 워킹 그룹 이 두 개를 꾸려가고 있고 그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대형 ICT 사업자 SK텔레콤 또 이제 인바이트를 해가지고 좀 융합적인
그러니까 토큰 증권을 매개로 한 융합적인 웹3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워킹그룹은 이제 실무 회사들, 토큰 증권 기초자산 보유 회사들 뭐 이런 데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나머지 증권사도 발빠르게 이제 연합체를 많이 만들었어요. 뭐 삼성증권도 뭐 우리은행이랑 SK증권이랑 구성을 하고, 뭐 한투도 ST 프렌즈라고 해서 이제 카카오뱅크랑 토스뱅크랑 만들었고요. KB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NH투자증권과 신한증권 셋이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3대 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증권사 세 군데가 막 뭉친 건데, 예. 여긴 연합체 명이 없네요. 이름을 이제 아직 뭘로 질지 네, 뭘로 질지 아직 좀 되게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네, KS 이거 순서도 어떻게 하자고 그러니까 그 순서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 거 그렇겠구나. 그러겠네. KB 신한 NH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NH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농협은행 이름이 아직 없습니다. 농협은행은 좀 특이하게 이제 은행권 에스티어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은행연합회랑 같이 해서 만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들어가 있네요. 어떻게든. 네, 그래서 이런 연합체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또 2023년도에 또 나타난 트렌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만들어야겠죠, 이제. 인프라. 네, 인프라. 그래서 뭐 금융업 특성상 뭐 개인이나 신용정보 보호해야 되고 뭐 KYC나 AML 등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시작을 허가형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업의 특성일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 보호해야 되니까 그쵸. KYC가 이제 Know Your Customer죠. 네. 그러니까 너희 고객을 알라. 네, 똑바로 한 거 맞냐? 본인 확인한 거 맞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리고 또 고객 간의 또 정보가 또 이게 노출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뭐 AML은 뭐 자금 세탁하면서 그죠? 네, 어디 검은 돈 아니냐? 그쵸. 이런 거 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일단 토큰화해서 금융권 들어오려면 이런 거 기본적으로 체크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형 증권사나 은행들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블록체인을 구축하는데 돈이 조금 꽤 들어요. 몇십억 단위의 돈이 들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사들은 일단은 바로 시작은 안 하는 것 같고요. 대형 증권사 위주로 지금 개발을 시작하고 있고 미래에서 증권이 제일 먼저 이제 LG CNS라는 회사와 함께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뒤에 이제 또 하나증권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증권사 중에는 그 블록체인을 직접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이 같이, 어차피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이 같은 또 연합체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같은 메인넷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올해부터 또 줄줄이 또 본인들의 그런 블록체인을 만드는 회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은 1년 동안 정말 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변화들이 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